199번 풀어봅시다. 뭐 그냥 심플해. 그냥 심플해.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 줄었니야. 그냥 너무 심플합니다. 최대 0.4m만큼 압축시켰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이때 속력 얼마일까요? 최대잖아. 최대. 만약 속력이 오른쪽 속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더 갔겠지. 네. 그쵸? 그럼 정지. 속력 0이라는 얘기지. 운동 에너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가만히 놓았죠. 자, 얘 뭐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50N 곱하기 1m 50줄이에요. 그죠?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얘가 얘는 2분의 1 뭐라고? 소리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5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제 25분의 4가 되겠고 50분의 50 에? 나도 왜 이런다? 왜 이렇게 이거잖아. 16이지, 그치?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할까? 듣고 싶다. 자, 16줄이죠. 그럼 얼마 줄었어요? 34줄이 줄었어요. 그쵸? 자, 근데 1줄이 얼마였죠? 1줄이 4.2분의 1 칼로리였다. 1칼로리가 4.2줄이었어요. 여기다가 34 분자에 34 분모에 4.2가 되면 이러면 이제 21이랑 관련된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 뭔가 7이랑.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5를 곱하면 21분의 172 맞지? 그래서 1번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와 머리가 굳었어. 젠장. 오른쪽에 201번 한번 해볼까요? 계산 너무 지저분하다. 용철 이거 왜 넣었을까? 운동량 맞아요. 운동량 보존이에요. 처음에 동시에 가만히 넣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둘 다 이제 0 더하기 0일 거고 이제 나중 운동량의 합도 이렇게 이 나가는 순간 운동량의 합도 0일 것입니다. 두 개 더해서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우리 운동 에너지 EK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우리 운동량이랑 연결시키려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얘는 분모와 분자에 m을 한번 곱해보면 2m분의 m제곱 v제곱 되면서 2m분의 p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제 a를 보면 얘네들이 운동량 똑같을 거지, 그치? pa랑 pb를 더하면 0이잖아. 그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는 A 같은 경우는 2MA분의 어떻게 되냐? A 질량 뭐라 그냥? A 질량 안 줬죠. 그럼 2MA라 할게요. 2MA분의 PA 제곱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운동 에너지가 2M분의 PB 제곱인데 이게 어때? 운동량이 똑같으니까 그냥 P 제곱으로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P 제곱 이렇게 할게요. 괜찮을까요? 자, 2m분의 p제곱은 어떻게 됐냐면 얘가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인 함수량 얼마래? mgh래요. b 요 위치에서 3mgh가 있고 그다음에 운동에너지 0이잖아. 역학적인 에너지 3mgh인데 감소한 게 mgh면 그치 4mgh였다는 거고 이게 4mgh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얘는 magh가 되죠. 그죠? 요게 magh가 됩니다. 자, 그래서 magh 그다음에 얘가 p제곱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p제곱은 동일하니까 요게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얘는 2ma 제곱 gh랑 뭐랑 같냐?
8mgh가 같습니다. 소리 8m제곱 GH가 같습니다. P제곱이 같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2ma분의 P제곱이 magh가 되고 2m분의 P제곱이 4mgh가 되죠. 그쵸? 그래서 P제곱은 왼쪽에선 2ma제곱 GH가 되고 오른쪽에선 8m제곱 GH가 돼서 이제 ma제곱은 4m제곱이에요. 그래서 ma는 얼마다? 2m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운동량의 크기 같음을 이용하는 문제였다. 오케이? 된 거 맞아? 괜찮아요? 괜춘? 믿을게.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해보면 믿어봐야죠 뭐. 이건 쉬울 거 여러분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부 에너지. 자, 너무 쉬운데? 207번. 뜨거운 물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넣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탁구공은 원래 상태로 퍼졌다. 자, 어떻게 될까요? 열 에너지를 흡수. 아무래도 뜨거운 물이 고온이겠지, 그치? 고온에서 우리는 아무래도 저온이니까 열이 저절로 흡수될 거라고 알 수 있겠고,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치? 온도 높아지면서 운동 상태를 활발해진다. 맞습니다. 기억 티귿 5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09. 이거 너무 쉬워. 패스. 너무 쉬운데 여러분 이거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63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64번 64페이지 열효율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열효율 여기는 이제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을 얘기해요. 우리 뭐야? 연력학 2법칙이죠.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가역이 뭐야? 가역? 가능하다. 역재생, 그러니까 거꾸로 되돌리는 게 된다라는 얘기야. 비가역은 돌아갈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가역이고요. 이때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태에서 진동하는 진자는 이제 무한 반복, 한무 반복을 이렇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계속 찍어놓으면 언제 찍은 건지 알기도 힘들 정도로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역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한쪽 방향은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반대 방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쪽 방향은 일어나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는 원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무슨 현상이다? 비가역입니다. 그래서 기체 확산, 뭐 커피 같은 경우도 확산될 때 우리 커피 가루를 물에 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퍼져요. 그럼 퍼져 있었던 커피를 갑자기 커피 가루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갔었냐? 이렇게 랜덤한 형태. 뭐라 그러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비가역 현상은. 그래서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골골 퍼지게 되지만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 다시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공기 중에서 진자의 운동, 공기 저항에 의해서 멈춰요. 그 밑에 잘 나와 있는데, 근데 멈춘 진자가 스스로 다시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없죠. 그 다음에 찬물과 뜨거운 물 섞으면 이제 미지근한 물, 열표형이 일어나겠지? 근데 갑자기 그게 찬물과 따뜻한 물로 열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스스로 분리된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걸 우리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어볼게요. 자, 이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로 왔습니까? 공기들의 내부 에너지로 변했어요. 그 내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들의 내부 에너지가 진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충분할 겁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나는 거지? 얘네들이 무질서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분자들이 무질서한 운동을 해서 얘네들이 뭐 전부 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진자를 밀어주려면 한 방향으로 다 같이 이렇게 부딪혀서 밀어주면은 밀 수 있어요. 충분히 밀 수 있어. 에너지가 있는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있는 공기 분자들이 매우 많고 걔네들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혹은 동전을 던졌어. 동전을 뭐 100개를 던졌는데 전부 다 앞면만 나오거나 전부 다 뒷면만 나오는 경우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겠지. 근데 공기 같은 경우는 분자 수가 훨씬 많잖아요. 뭐 아보가드로 수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되게 많은 숫자잖아. 근데 걔네가 다 한쪽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인다? 요거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 진자와 충돌한 공기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증가. 그다음에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진자가 다시 움직이려면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 진자는 멈춰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 분자, 추, 실의 열 에너지, 내부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그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안 된다. 요게 열각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열각 제2법칙의 다양한 표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혹시 우리 관계실인가? 아니지. 똑똑 누가 앉았어. 근데 잘못 들었네. 방향성이 있는데 어느 방향이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무질서도를 영어로 엔트로피라 그래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이거 알아두면 좋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높은 방향.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무작위하게 분배되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렇게 좌우 이렇게 해놓고 뭐 동전 20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랬을 때 왼쪽에 10개, 오른쪽에 10개 이렇게 있을 확률이 가장 높고 왼쪽에 20개, 오른쪽에 0개 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죠. 여러분 확통하지. 그러니까 20대 0으로 되려면 20C 0 곱하기 2분의 1의 20승이잖아. 10대 10으로 분배되려면 20C 10 곱하기 2분의 1의 20승이거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20C 0은 몇이에요? 1이잖아. 1.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는데 10개 분배되는 경우에는 아무튼 계산하기 귀찮은데 꽤 많죠. 맞아요. 그럴 거예요. 아무튼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11까지 그 다음에 10부터 1까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커요.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10대 10으로 분배될, 그러니까 고르게 분배된 상태가 가장 경우의 수가 많아. 그래서 확률이 제일 높고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분배된 형태는 경우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확률이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스스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열각 제2법칙이고 입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들은 더 이제 확률이 높은 쪽에 수렴하게 돼요. 확률이 낮은 쪽에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이동한다. 요 열 에너지를 한쪽이 많이 갖고 한쪽이 적게 가지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온과 저온이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섞이면서 열 에너지가 고르게 분배되는 상황.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왜?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는 거죠. 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 효율, 열 에너지의 전환,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열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사기 실험을 보면 주사기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열을 받아요. 열을 흡수합니다. 주사기 내부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온도가 증가하는데 여러분 PV는 NRT 들어봤어요? PV는 NRT 화학에서 지금은 안 하나? 그러면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P 곱하기 V가 T에 비례합니다. 대충. 근데 그냥 그 비례 상수가 NR인 거야. N은 그 기체의 몰수고요. 이상 기체긴 한데 R은 그냥 숫자야. 그래서 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보면 자 이때 온도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부피가 그대로라면 압력이 증가해야 돼요. P가 프레셔, 이 압력입니다. V가 볼륨이고 T가 템퍼러처예요. 그래서 이때 부피가 아직 증가하기 전이라면 그러면 온도가 높아졌을 때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내부 기체의 압력이 커져서 피스톤을 밀어내게 된다. 그러면 부피가 커지는데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기체의 압력은 항상 바깥 방향이거든.
바깥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그 풍선을 불어놓으면 풍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충 이렇게 되잖아. 왜 그런 거냐면 이 바깥 방향으로 모든 방향, 바깥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기체가 압력을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압력이라는 것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압력 P는 면적분의 힘이에요. 근데 이때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를 곱하게 되면 면적분의 힘에다가 부피 변화량 곱하게 되면서 이제 면적이 뭐 제곱미터잖아요. 부피는 세제곱미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뉴턴미터가 돼요. 얘가 이제 뭐가 되냐? 줄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하게 되면 일의 양이 나오게 돼. 그래서 요것만 일단 이건 여러분이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제대로 계산하는 걸 그때 하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부 기체가 팽창하면 압력을 바깥 방향으로, 그러니까 바깥 방향으로 기체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팽창한다. 바깥으로 밀면서 이동시킨다. 이 실린더를 위로 밀겠지? 바깥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밀면서 위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기 내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그래서 열을 받아서 아마도 열 받지 않아도 팽창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팽창하는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게 됩니다. 압력을, 그러니까 힘을 바깥 방향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팽창하게 되면 얘는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압축당하게 되면, 수축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고 나는 외부에 마이너스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수축할 때도 바깥으로 밀고 있으면서 수축하니까. 근데 바깥으로 밀면서 커진다? 힘을 바깥으로 주면서 부피가 커져. 그럼 어떻게 돼? 힘의 방향, 이동 방향이 같으니까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체가 팽창하게 되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열을 받아 팽창하는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그래서 열이 뭐로 바뀐 거예요? 일로 전환이 된다. 열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열기관,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고열원, 온도가 높은 애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가 열기관입니다. 열 에너지가 뭐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열기관의 효율은 100% 1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열기관은 이제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본 거죠, 그쵸? 본 거지. 이거 어떻게 돼?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합니다. 그러고 외부에 W라는 일을 하게 되고 저열원, 주변에 저온인 물체가 나보다 온도가 낮은 물체가 있겠지, 그치? 얘가 Q1이라는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높아졌겠죠, 조금이라도? 엔진, 여러분 뭐 엔진 같은 경우는 뜨겁잖아. 그럼 주변에 나보다 온도가 낮은 애가 없을 수가 없겠지. 그럼 어떻게 돼? 저절로 열이 방출된다. Q2의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Q1이 흡수한 거고 W는 일한 거고 Q2는 버린 거예요. 내가 뭐 10,000원을 가지고 8,000원짜리를 샀어. 내가 뭐 잔돈은 가지세요 했으면 2,000원을 버린 거잖아. 그쵸? 그래서 10,000원. 내가 흡수한 거 Q1이었고 내가 한 일은 W인데 한 일 말고 나머지는 버린 거가 돼요. Q2. 그래서 Q1은 W 더하기 Q2가 되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W 대신에 Q1 빼기 Q2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열 효율 할 때 어떻게 하냐? efficiency예요. Q1분의 흡수한 열분의 W 한 일이 되고요. 이것을 Q1분의 Q1 빼기 Q2, 이거 통합과학에서 봤지? 이거를 1 빼기 Q1분의 Q2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Q2가 항상 양수다. 열을 방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스스로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 열이 스스로 일하려면 분자들의 내부 에너지가 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들의 무작위한 운동이 갑자기 어느 한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확률이 낮잖아. 매우 낮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하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모두 일로 바꿀 수가 없다. 반드시 열 에너지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 존재하지 않는다가 연력학 제2법칙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연구기관은 불가능해요. 근데 연구기관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배운 법칙이 연력학 1법칙이 있었는데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어요. 에너지의 총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없었는데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제1종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열각 1법칙인데 1법칙에 위배되니까 1종 영국이입니다. 그럼 2법칙이 있었잖아요, 밑에. 2법칙에 위배되면 뭐예요? 얘는 2종 영국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1법칙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안 될 것 같이 생겼어. 그냥 뭐 에너지원 없이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이게 작동 원리는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 왜냐면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 원래 안 된다. 외부에서 에너지원이 없는데 계속 돌아간다. 이건 불가능할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종 연구기관. 얘는 어떻게 하냐? 열기관이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보내어 사용 가능한. 그래서 방출한 버린 열을 재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 바닷물이 아무래도 차갑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가운 바닷물에서 열 에너지를 얻어내겠다는 거잖아. 얘는 내가 열을 받게 되면 내 온도가 높아지는데 내가 처음에는 바닷물보다 차가운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온도를 받게 되면서 온도가 갖게 되겠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고 보통 엔진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온도가 더 높은 상태일 텐데 온도가 낮은 저온의 바닷물에서 고온의 엔진으로 열이 스스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온도가 낮은 바닷물에서 뜨거운 엔진으로 열을 스스로는 안 되죠. 스스로는 X. 스스로는 열을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을 위배하게 되니까 얘는 열각체 2법칙을 위배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부분 문제들은 뭐 별로 어렵게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2학기 때 하게 될 역학과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열기관이 하는 일을 좀 자세하게 다뤄. 그때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때는 좀 더 어려울 거예요. 다음 페이지 217번 이런 거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는 보자. 자, 기억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과에서가 더 크죠? 맞아요.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 상자 내부 공기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 내부 에너지 말하는 거잖아요. 내부 에너지 누가 클까요? 나에서 더 큽니다. 왜냐면 이제 열 에너지 받았기 때문에. 되게 진자의 운동이 가에서 나로 변하는 것은 비가역입니다. 맞아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 되나요? 안 되죠.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고립계에서 외부에서 어떤 일을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221번 한번 풀어볼까요? 열 전달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이 됐다니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럼 부피 변화는 없겠다, 그치? 부피 변화 없을 거라서 이런 경우는 뭐 안 한다고 보면 되냐면 일의 양은 없어요. 서로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실린더가 만약에 이제 이 금속판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판이면은 판을 밀면서 일을 할 수 있거든. 얘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판이기 때문에 일은 서로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열은 어디서? B에서. B가 고온, A가 저온. 그래서 B가 A보다 없다. 기억 맞는 말이고, B에서 A로 이동하는 동안 A와 B의 에너지의 총합은 여기 무슨 표현이 있냐면 단열됐다고 했어요. 바깥으로 열이 나가지도 않고, 물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상적으로 단열이 났다고 치면 열이 어차피 안 들어오고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의 총합이 어떻게 된다?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열은 A에서 B로만 이동하냐,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열평형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방출하고 흡수하는 양이 똑같아서
서로 방출하고 흡수하는 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는 열이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1번 열평 상태가 됩니다. 뭐 별건 없죠. 너무 쉬울 거라서 이 부분은 뒷페이지에 상이라고 나와 있는 229번 한번 해볼까요? 근데 상도 상이 아닐 거야. 통합과학이랑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여기는. 근데 이제 그 2학기 때 할 거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갑니다.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은 B가 A의 3분의 2배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기역분의 E가 EQ가 이제 열 효율이고 그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열 효율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3분의 1은 기역분의 EQ 3분의 1에다 뭘 곱하면? 3분의 2를 곱하면 기역분의 EQ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9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9Q다. 9Q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열 효율이 9분의 2가 되네요. 기억 틀렸고 기역은 4Q가 아니라 9Q다. 그럼 이제 버린 거 Q2는 A가 2Q가 되고요. B는 7Q를 버렸죠. 그래서 7분의 2배이다. 답은 3번. 근데 솔직히 어렵진 않았죠. 어려울 건 상이라고 나와 있었던 건 치곤 별로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되게 쉽게 나오는 거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문제들은 한번 보기만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자. 뭐 하면 좋을까? 70페이지에 234번 한번 풀어볼래요? 234번 이제 역학적 에너지 쪽으로 잠깐 다시 왔어요. 234번 사실 뭐 되게 문제 자체는 푸는 것 자체는 되게 별거 없어요. 맞지, 그치? 여기서 보면 P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4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4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얘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뭐라고 부를래? mg 라지 h라고 부를 건데 이걸 4대 1로 분배하는 거니까 얘는 mg 5분의 4h 운동 에너지가 mg 5분의 1h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P점은 5분의 4h가 되는 거죠. 5분의 4h mg 5분의 4h Q점은 3분의 4배라고 했으니까 P점이 5분의 3h죠.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mg 5분의 mg 뗄게 5분의 1h 5분의 2h니까 q점이 p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2배예요. 그래서 q점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니은 맞는 말이고 p랑 q 사이의 거리는 5분의 1h죠. 그래서 요것만 보도 사실 답은 1번밖에 없는데 기억 높이가 h인 지점에서 p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이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mg 5분의 1h가 2k잖아요. 그죠? 자 2k는 자 얘는 어떻게 돼? 2m분의 p제곱이지. 그럼 p제곱은 2m제곱 g 곱하기 5분의 1h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이걸 루트 취하면 p는 m 루트 5 이렇게 되죠. 그쵸? 계산 너무 싫어. 자, 요것은 이거 운동량 변화량 처음에 정지 출발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F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F는 뭐야? mg잖아. 그래서 mg 곱하기 델타 T는 m 루트 5분의 2gH가 되는 상황이라서 5분의 2가 살아있어야 될 것 같아. 50분의 2h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2가 없어가지고 계산해보면 델타 T가 나와요. 그쵸? 되잖아. 델타 T는 넣으면 5g분의 2h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 틀렸다. 니은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별건 없죠? 생김새가 어려워 보여도 진짜 안 어려웠어. 그 다음에 한 페이지 하나만 야 좋아. 다음 페이지에 별로 안 어려워. 진짜 안 어려워 보인다. 238번 해보자.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되게 별거 없어요 사실. 별로 안 어렵죠? 이건 사실 약간 무지성으로 표 만들어 풀면 되거든. 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총합 얼마예요? 0이죠, 그쵸? 자, A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 없지. 그 다음에 B는 H만큼 마이너스 mgh. C는 질량 2m이니까 높이 감소랑 똑같을 것 같은데 경사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mgh. 위치 에너지 변화량 총합은 마이너스 3mgh. 운동 에너지 변화량 총합 얼마일까요? 플러스 3mgh. 질량이 EM이니까 4로 나누면 A는 운동 에너지 4분의 3 증가, B도 4분의 3 증가, C는 2분의 3 증가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4분의 3 mgh잖아요. A의 운동 에너지 4분의 3 mgh가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러면 v 제곱은 2분의 3 GH구나.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만큼? 4분의 1 mgh만큼 감소합니다. C는 마이너스 2분의 1 mg만큼 감소, A는 플러스 4분의 3 mgh만큼 감소. 더하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러니까 C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 얼마였어요? 2mgh. 그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4분의 3 mgh가 몇 배야? 3분의 8배네요. 얘는 답 2번. 별로 어렵진 않았다. 숫자가 좀 터무니없었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쉬워. 240번 해볼까요? 자, 충돌 왜 나왔을지 생각해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정보를 잘 읽어봅시다. 가에서 봐봐. 얘는 떨어지고 나서 위치에는 운동 에너지 얼마였을까요? mgh였죠. 그 mgh가 어떻게 됐어? 사라졌지. 가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얼마야? mgh야. 나에서 마찰 구간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얼마라는 거야? 3분의 2 mgh라는 거예요. 확인. 그 다음에 A가 처음에 내려옵니다. 요 바닥에 내려와서 부딪히겠죠? 부딪히기 전에 운동 에너지 얼마였을까? 4mgh였을 것 같아. 자, 그럼 운동 에너지 보존되나요? 보존되는 얘기 없지, 그치? 근데 뭐는 보존돼야 될까? 운동량은 보존돼야 돼. 봐봐. 여기서 얘가 이쪽으로 V만큼 움직여. MV였어. 자, 충돌하고 나서 한 덩어리라 했지, 그치? 얘는 2M 곱하기 2분의 1V가 되겠다. 어떻게 되냐? 질량은 2배가 되지만 속력은 각각 절반이 되죠. 그치? 그럼 속력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이 되지. 질량 2배, 속력 제곱 4분의 1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절반만큼 사라지는 거야. 텅 하면서 EMGH가 된 거야. B의 운동 에너지는 이제 얼마예요? EMGH예요. A와 B의 덩어리 운동 에너지는 EMGH로. EMGH 그럼 어디 갔어요? 열로 갔어요. 그래서 이 분자들, 이 입자들이 있겠죠? 걔네가 이제 내부 에너지로 갔습니다. EMGH. 그럼 EMGH에서 얼마 뺀다는 거야? 3분의 2 mgh 뺀다는 거니까 얼마예요? 3분의 4 mgh니까 답은 2번일 거야. 이것은 3분의 4 mgh는 2분의 1 2m v제곱. v제곱은 3분의 4gh. 2번.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좋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은 수평면 같은 데에서 운동량 보존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근데 운동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하지 않는다면 보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 4mgh였으니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대로 4mgh 하면 안 돼요. 값이 안 나올 거야. 얘는 절반 2mgh. 왜냐면 속력이 절반씩 됐기 때문에 운동 속력 제곱은 4분의 1씩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 개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총 절반으로 줄게 된다. 나머지가 어디로 갔냐? 그거는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이제 됐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 드디어
드디어 2단원으로 갑니다. 오늘 좀 많이 한다, 그치? 최대한 많이 한번 해보자. 자, 2단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냐? 여러분 다음 페이지죠. 72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장과 전위차를 얘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전기력이었었어. 여러분 기억나요? 그런 게 있었어. 전기력 뭐라고 불렀어? 쿨롱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얘는 원자의 전기적 성질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자 어떻게 돼 있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음전하를 띠는 뭐로?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가 이제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원자핵의 양전하량과 전자의 총 음전하량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뭐하다? 중성이다. 우리 원자라고 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것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기 얘기를 하는데 전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두 전하 사이에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이 전기력인데 쿨롱힘이라고도 하죠. 얘는 서로 밀어낼 때 어떤 종류예요? 같은 종류 때 청력 플러스 밀어내요. 밀어내요. 풀마 서로 다른 종류일 때는 어떤다? 끌어당긴다. 이것이 전기력의 이제 방향 특징이고요. 인력, 청력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쿨롱 법칙. 그래서 이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Q1, Q2. 그다음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서 밑에 있는 식 F는 R제곱분의 K. K는 이거 상수예요. 쿨롱 상수.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여러분 여기서는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 A가 B한테 주는 힘은 B가 A한테 주는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얘는 작용 반작용이 성립합니다. 작용 반작용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서로 반대 물체, 서로 상대 물체에 작용하고 또 뭐가 있어서 작용 반작용의 조건에 얘네들이 서로 같은 작용선상에서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평행하게 이제 한 직선 안에 놓인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아. 서로 두 힘이 둘 다 인력이거나 둘 다 청력이게 될 텐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크거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작용 반작용. 우리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꽤 많이 풀고요. 그 다음에 연립해서 우리 전기력 문제는 연립해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전기력이 0인 경우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사이에 놓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0인 경우 어때요? 둘 다 당겼구나 혹은 둘 다 밀었구나. 그래서 두 전하가 어떻다? 같은 종류다. 두 전하가 같은 종류 사이형 같은 종류다. Q1이랑 Q2 사이에서 0이다. 그러면 둘 다 당겼거나 둘 다 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다 하는 행동이 똑같았다는 거니까 얘는 같은 종류 전하다. 그 다음 중요한 거 거리에 제곱비랑 뭐랑 같았어요? 제곱비에 뭐랑 같았지? 거리의 제곱비에 뭐랑 같았어요? 가까우면 센 거야 약한 거야? 봐봐 다시 물어보자. 자 우리가 이제 우리 0이라는 건 비겼다는 거잖아. 자 Q1 홈에서 비겼어. Q1 센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어때요? 어때? 거리가 먼 Q2가 어떤 거예요? 전하량이? 센 거죠. 거리의 제곱비에 뭐가? 아니 거리의 제곱비에 비례하는 거지. 뭐가? 전하량이 거리의 제곱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0이 되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이거 이거 R1이라고 하고 R2라고 하면 R1 제곱비랑 R2 제곱비에 뭐가 비례한다? 그 전하량의 세기가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R1 제곱분의 Q1 QX라고 합시다. 이거랑 R2 제곱분의 Q2 QX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전하량의 제곱비에 같다. 제곱비에 비례. 뭐야 이상해. 제곱에 비례. 이상한 소리겠네. 제곱에 비례한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전하량 전하량의 제곱근 비로 내분하는 점이었었던 거야. 말이 이상했나? 괜찮아? 전하량의 제곱근 비로 내분. 이게 그 자기장은 좀 편했는데 얘는 분모가 거리 제곱이라서 전하량의 제곱근 비로 내분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전하량의 제곱근 비로 외분하는 데서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Q1이랑 Q2
자 바깥에서 0이야. 그럼 서로 같은 부호야 다른 부호야? 다른 무조건 다른 부호죠. 그치? 하나는 당기고 하나는 밀었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 다음에 Q1이 세? Q2가 세? Q1이 Q1이 세죠. 왜 누구 홈이야? Q2한테 가깝지. 근데 비겼다는 거니까 Q1이 더 세다라는 거. 여기 밑에 나와 있다. 그치? 아니 나 뭐 한 걸까? 이거 밑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전하량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전하량이 비례한다. 됐어. 좋아. 거리의 제곱에 전하량이 비례한다. 기억해 주시고 사이에서 0이다. 같은 부호고 둘의 바깥에서 0이다. 그럼 서로 다른 부호다. 멀리 있는 쪽이 더 센 쪽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장. 그래서 얘는 전하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우리 중력장 이렇게 얘기하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 속에서 단위 양전 아니냐? 뭐라고 했지? 나 깜짝 이건 좀 선 넘었는데? 잠깐만, 나 그래도 내가 놀랐잖아요. 양전화예요. 양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어? 깜짝 놀랐네. 양전화인데요. 장난을 치네 이렇게. 너무한다. 오케이. 그래서 양전화 주위에 미안해. 우리 위에 말 마저하면 단위 양전화가 받는 양전화를 기준으로 방향 정해놓은 게 전기장 방향이에요. 그래서 음전화였다. 그럼 전기장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 되고 전기력이 양전화였다. 전기력이 전기장이랑 같은 방향이 돼서 우리 위에다 요거 하나만 써놓읍시다. F는 Q 곱하기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Q의 부호가 양수야. 그럼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 같은 거예요. Q의 부호가 음수야.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인 것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장이 이제 평행판에서 굉장히 유용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 양전화, 음전화 주위에서 어찌됐든 누가 단위 양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양전화 주위에 놓인 단위 양전화에는 멀어지는 방향이죠.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밀어내는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아. 뭐 중요하진 않은데 밀어내는으로 할게. 위에는 당기는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 오른쪽에 음전화 주위에 놓인 단위 양전화에는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 전기장의 세기 E는 Q분의 F. 그래서 F는 Q 곱하기 2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는 Q분의 F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때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 A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 B가 놓여있는 경우 전기력의 크기는 K R제곱분의 QQ가 되고 전기장은 B의 전하량을 그냥 뗐다고 보시면 돼요. B의 전하량이 사라지고 이제 누구의 전기장이냐? 얘는 A의 전기장이에요. A가 만드는 전기장인 거예요. A의 전기장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력이랑 전기장은 서로 세기는 다를 거고 지금 방향 같았죠? 무슨 전화였던 거야? 양전화였던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는 Q 곱하기 2 부호가 같으면 Q가 양수면 전기장과 전기력의 방향이 같고요. Q가 음수면 전기장과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 전이와 전이차는 잠깐 쉬는 시간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 지금 51분이니까 쉬었다가 7시 1분에 시작합시다.